그룹 총수의 부인이 날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줬어. 그리고 첫사랑과 데이트하는 동안 난주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지. 그날 밤 나는 강남 클럽에서 9명의 젊은 모델들을 불러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어. 그제야 총수 부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어. 집에 있냐고 묻더군. 나는 건성으로 네, 곧 자려고요라고 답했지. 그러자 상대방 여자가 영상통화를 걸라는 명령을 내렸어. 나는 당황해서 옷을 안 입었다고 둘러댔지. 그러자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 정말. 옷 안 입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어린 모델이잖아. 감히 그 여자 가슴을 만지면 내 손을 잘라버릴 거야. 나는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끊었어. 전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간섭하는 거야? 한 달 전 내 아내 서윤이의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이었던 박준영이 돌아와서 나에게 내기를 제안했어. 윤희가 그 자 때문에 나를 9번 버리면 내가 지는 걸로 하자고. 나는 그 제안에 동의했어. 왜냐하면 윤희 마음속에 박준영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었거든. 결과는 내가 직접 목격했지. 윤희는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9번이나 나를 버리고 첫사랑에게 달려갔어. 오늘이 9번째였어. 박준영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자마자 서윤이는 또 나를 버리려고 했어. 자기야,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겠어. 여기서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거센 빗줄기와 내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이 심지어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우산을 내팽개치고 차를 몰아 떠났어. 텅 빈 고속도로 한가운데 나를 남겨두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 나는 홀로 빗속을 걸었어. 5시간 후 나는 겨우 선유동 고급 빌라에 도착했어.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간신히 숨을 쉬었어. 빗물에 눈이 흐릿해진 몽롱한 시야 속에서 박준영이 우산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괴롭지. 이제야 내게 내기를 건 걸 후회하고 있겠지? 서윤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너에게 조금이라도 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잊었나 본데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너희들의 하찮은 감정 따위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 창백한 얼굴에는 체념만이 감돌았지? 9번째야. 내가 이겼어. 내 뜻대로 서윤이와 이혼할게. 나는 휘청거리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박준영에게 건넸어. 내가 가져가서 윤희에게 서명받아. 박준영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놀란 듯 물었어. 왜 나여야 하는데?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 윤희에게 왜 이혼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가져다줘야 군말 없이 서명할 거야. 이 말을 듣자 박준영은 꽤나 만족스러워하며 합의서를 받아들고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넸어. 너무 실망하지 마. 조만간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내가 너무 쉽게 동의하자 박준영의 눈빛이 흔들렸어. 벌써 포기하는 거야? 그렇게 쉽게 윤희를 놓아줄 수 있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순정파였지만 결국 이런 결말을 맞았어. 9번의 기회를 줬지만 그녀는 나를 완전히 패배시켰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너무 비참하잖아.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활짝 열렸어. 서윤이가 들어오자마자 박준영을 보고 굳어버렸지. 준영 씨, 아까 병원에 데려다줬잖아. 어떻게 여기에? 박준영은 발목을 삔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웃으며 합의서를 윤희에게 내밀었어. 내가 서명해줘야 할 게 있어서. 서윤이의 시선은 줄곧 내게 향해 있었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했지. 서명을 마치고 나서야 그녀는 그게 뭔지 물었어. 박준영은 솔직하게 말하려다가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는지 말을 바꿨어. 나와 자기가 함께 준비한 의미 있는 선물이야. 한 달 뒤에 알게 될 거야.
안심해. 보면 분명 놀랄 거야. 이 말을 듣자 서윤이는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박준영은 재빨리 합의서를 내게 건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다음 날 동창회에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인사를 건넸어. 이민우 씨, 혼자 왔어. 부인은 안 데려왔어? 서윤희 씨는 바쁜가 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가운데 앉아있던 박준영이 은근히 말을 거들었어. 아침에 11시까지 회의가 있어서 늦게 끝났대요. 오후에는 협력건으로 미팅이 있어서 시간이 없을 거예요. 마치 윤희의 스케줄을 꿰뚫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역시 소꿉친구가 서로 더 잘 아는 법이지. 스케줄까지 훤히 알고 있네 라며 농담을 던졌어. 박준영은 술잔을 흔들며 말했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윤희가 어젯밤에 나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먼저 말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라 그런가 봐. 민우 씨도 마음이 넓어서 윤희 씨와 준영 씨 관계를 이해해주니 다행이지. 솔직히 준영 씨가 마음만 먹었으면 윤희 씨와 진작에 사귀었을 거야. 윤희 씨가 준영 씨 말이라면 꼼짝 못한다는 건 다 알잖아. 이 말을 듣자 박준영은 더욱 의기양양해졌어. 그러고 보니 재미있는 게 내가 윤희에게 민우를 꼬시라고 했더니 바로 꼬시더라고. 심지어 결혼까지 내가 부추겨서 성사된 거야. 내가 민우에게 빚진 게 많지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나는 서윤이가 내 진심에 감동해서 청혼을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이 결혼마저도 박준영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결과였다니.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방 안에서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로 향했지. 진정한 후 돌아오니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있었어. 박준영이 져서 진실 게임을 해야 했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당신을 쫓아다닌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이 나오자 내 눈썹이 살짝 떨렸어.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회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 그녀는 7살 때부터 나를 쫓아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됐어요. 10대 때는 가문의 보물을 나에게 주면서 평생 나만 좋아한다고 했고 내가 데이트하는 걸 알면 밤낮으로 술만 마셔댔죠. 그리고 몇 년 동안 해외 유학을 갔을 때 그녀는 매주 나를 찾아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나는 그녀가 내 옆에 있었을 때 그는 그의 첫사랑을 쫓아다니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윤희가 내 삶에 헌신했을 때 그는 그의 첫사랑을 쫓아다니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 방 안의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대체 누구야? 우리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헌신적이면 감동받았겠네. 사귀게 되면 꼭 소개해줘 라며 질문을 쏟아냈어.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어. 좋아. 다음 달에 데려와서 소개해줄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웃으며 말했어. 뭘 소개한다는 거야? 준영 씨, 일 끝났어. 우리 음악회 가기로 했잖아. 그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내게 향하자 말문이 막히고 눈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 민우 씨, 어떻게 여기에? 오늘 새벽까지 야근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밤까지 저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음악회에 갔나 보네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 보다시피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화제를 바꿨어. 그럼 잘 됐네. 같이 집에 가자. 나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어. 됐어. 택시 타고 갈게. 음악회 잘 다녀와. 말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어. 길가에 도착하자마자 박준영이 따라 나왔어. 화났어. 음악회 티켓 줄게. 어차피 마지막 기회잖아. 추억이라도 남겨둬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후회할지도 몰라. 나는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어. 됐어. 이혼하면 과거는 잊을 거야. 그녀와 나는 추억할 만한 것도 없어.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해?
윤희가 내 강요 때문에 너와 함께 있었지만 너도 나 대신 귀찮은 일을 처리해줬잖아. 윤희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추억마저 없다면 너무 잔인하잖아. 우리는 길을 떠나기 전에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운전사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릴 때까지 그들은 머리를 돌려야 할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서윤이는 박준영을 밀어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차에 치여 20m나 날아가 땅에 세게 부딪혔다. 큰 소리가 났고 입가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왔다. 사지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고통스러웠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기 전에 나는 서윤이가 극도의 공포에 질린 박준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고통에 자극받아 깨어났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서윤이였다. 자기야, 괜찮아. 이틀이나 깨어나지 못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나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모습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가 구하고 싶었던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내가 심하게 다쳤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괜찮아. 박준영을 돌봐줘. 서윤이는 내가 그녀가 나를 구해주지 않은 것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설명했다. 박준영은 괜찮아. 당신이 크게 다쳤으니 당연히 당신을 돌봐야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피곤하다고만 말하고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서윤이는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고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물과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회사가 일 때문에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하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받았다. 간호사는 그녀가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아내와 결혼했다고 질투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켜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방금 열었을 때 박준영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그 차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윤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는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잠시 후 우리를 산책하러 데려다 줄 것이고 저녁에는 영화를 볼 것입니다. 함께 동봉된 그림은 유명한 레스토랑, 가볍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 카메라를 마주보고 서윤이는 손만 보여주었다. 나는 조용히 이 사진을 보며 재미있게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서윤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약 10분 동안 앉아 있다가 떠날 것이다. 박준영도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정시에 보내줄 것이다. 사랑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 분명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내기에 동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검진 후 의사는 나에게 진료 기록을 주었다.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내를 불러서 퇴원 수속을 밟으십시오. 가는 길에 약도 가져가세요. 나는 필터 없이 물 한 잔처럼 평온한 어조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야? 우리는 이혼했다. 즉시 병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는 놀란 표정으로 이혼했다. 나는 그녀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잠시 멍하니 섰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프로젝트를 협상하고 있어서 야근하느라 바빠서 당신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약간 가늘어졌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지만 서윤이는 내가 그녀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은 거의 끝나서 이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차 조수에게 많은 모델을 보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교하고 제한적인 모델을 보면서 나는 매우 침착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전에 이것들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서윤이는 급히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럼 다른 선물을 줄게.
맘에 드는 것, 시계, 고급차 다 사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념일이나 축제가 되면 그녀는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로고와 스타일이 거의 같은 이 선물은 옷장 전체에 가득 차서 고급 상점의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어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녀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른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녀가 귀찮아서 그런 선물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면 잘못 선택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하게 표명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것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귀찮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다.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귀찮을 수 있습니까? 서윤이, 정말 웃겨. 그녀는 아직 우리 이혼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오래전에 서명했다. 그 후 서윤이는 항상 집에 있었고 나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내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옷, 집 커튼, 커플컵, 나는 갑자기 많은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보고 서윤이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물어보려고 했지만 박준영에게서 전화가 와서 즉시 이를 잊어버리고 전화를 걸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또한 화면에 전화번호를 본 그녀는 박준영에게 가서 문에서 나간 후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정에도 서윤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만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영도 사진을 보냈다. 서윤이와 그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서윤이는 며칠 동안 외국으로 나가서 나와 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좋은 기회에 짐을 싸고 여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만들고 계획을 완료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미리 예약했다. 항공사는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고 나는 귀에 깊게 듣고 한 번 반복했다. 일주일 후에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어디로 갈 계획인가요? 서윤이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를 돌려 그녀가 언제 돌아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하고 전화를 끊고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뵈러 가십시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꺼냈다. 서윤이는 전에 그런 모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이번에는 시계를 골랐는데 마음에 드는지 봐줘. 나는 열어서 대충 보고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 냉담한 반응은 서윤이를 약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가볍게 나를 잡고 걱정스러운 어조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근에는 왜 그래? 내가 오랫동안 출장을 가서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서윤이는 내가 정말로 슬퍼한다고 생각했다. 키를 들고 나에게 키스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를 밀어내고 돌아서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내 뒷모습을 보고 윤희 씨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속병을 걱정하더군. 다음 날 오후 윤희 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나를 데리고 나섰어. 도착한 곳은 루프탑에 있는 레스토랑이었는데 문을 열자 온통 꽃과 촛불로 가득했지.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 윤희 씨는 웃으며 지훈 씨,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물었지. 나는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았어. 윤희 씨는 메뉴판을 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시켰지.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직접 새우와 게를 발라 내 그릇에 담아주었어. 저녁 내내 그녀는 끊임없이 화제를 찾고 우리가 처음 사귀던 시절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매일 같이 학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자꾸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대체 무슨 관계냐고 갑작스러운 그녀의 다정함에 나는 어색함을 느꼈어. 오늘 왜 그래요? 요즘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거칠게 열었어.
박준영이 무리를 이끌고 들어왔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고 연신 사진을 찍었지? 김지훈 씨, 오늘 데이트 어때? 내가 세심하게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감동받았어. 능글맞은 박준영의 말투에 나는 고개를 돌려 윤희 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어. 이 모든 걸 당신이 준비한 거예요. 윤희 씨는 내 목소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박준영을 향해 미소 지었어. 준영 씨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박준영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어. 맞아. 윤희 씨가 결혼 기념일을 놓쳤다고 해서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지? 레스토랑, 꽃, 촛불, 음식, 불꽃놀이까지 전부 내가 추천한 거야. 덕분에 잊지 못할 밤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의야. 그리고 그 시계는 받았어? 고심 끝에 고른 건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박준영의 계획이었던 거야? 윤희 씨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이유도 알 수 있었지. 순간 나는 대학 시절 박준영이 우리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 했던 일들이 떠올랐어. 박준영의 뛰어난 연출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 박준영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이유는 단 하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와 윤희 씨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과정까지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내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윤희 씨는 기꺼이 그의 뜻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박준영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 얼마 가지 않아 박준영이 나를 따라와 불렀지?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촛불 아래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로 이 관계를 끝내는 게 인생에 큰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기념으로 이 사진들 줄게 은하는 시선을 내리깔아 그가 내민 사진들을 바라봤어. 사진 속 윤희 씨 뒤로는 하트 모양의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었고 그녀는 팔짱을 끼고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 하지만 나는 곧 그녀의 시선이 카메라가 아닌 박준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나는 사진을 받지 않고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 이혼 합의서에도 서명했고 그녀를 당신에게 양보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냐니? 내가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싫다면 이제 안 하면 돼. 어차피 기회도 없을 테니까. 박준영은 씩 웃으며 몸을 돌려가려고 했어. 그때 갑자기 천장에 매달려 있던 샹들리에가 흔들리더니 곧바로 우리 위로 떨어져 내렸어.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머리를 보호하려 했지만 윤희 씨가 달려와 나를 밀쳤어. 샹들리에가 떨어지면서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목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어. 온몸이 떨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려던 찰나 박준영이 피투성이가 된 윤희 씨를 부축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 윤희 씨,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내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결국 정신을 잃었어. 다시 눈을 떴을 때 박준영이 탁자 위에 생일 초대장을 올려놓는 모습이 보였어. 6일 후면 윤희 씨와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 그리고 그날은 윤희 씨 생일이기도 하지. 그날 그녀에게 고백할 생각이야. 그녀는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큰 선물을 주면 분명 기뻐할 거야. 윤희 씨는 머리를 다쳐서 가벼운 뇌진탕이 왔어. 당분간 내가 잘 돌봐줄 거야.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면 그녀 옆 병실로 옮겨줄 수도 있어. 나는 눈을 감고 물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야 됐어요. 지금 그녀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나도 그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박준영은 내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인 뒤 문을 닫고 나갔어.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 동안 윤희 씨는 몇 번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전부 받지 않았어. 퇴원하는 날 나는 이혼증명서를 받으러 갔고 집에 돌아와 이혼증명서와 이미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함께 상자에 넣어 리본으로 묶었어.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윤희 씨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지. 캐리어를 들고 있는 나를 보며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 지훈 씨, 오늘 내 생일인데 파티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요? 나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 오늘 고향에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해요. 오늘 표거든요. 나는 돌아서서 탁자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들었어. 생일 선물 준비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친 나는 윤희 씨의 반응도 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 택시를 타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지. 떠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윤희 씨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나를 붙잡고 비행기 표를 바꾸라고, 최소한 생일 파티에는 참석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발을 떼는 순간 박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 윤희 씨, 생일 파티가 곧 시작인데 왜 아직 안 와? 당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파티잖아요. 깜짝 선물도 준비했고 잠깐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차를 몰고 떠났어. 내가 그녀에게 준 선물 상자는 차 안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지. 호텔 연회장의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축하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녀를 본 박준영은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지. 윤희 씨, 왔어. 윤희 씨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면서요. 이 말을 들은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윤희 씨는 분명 이 선물을 좋아할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서둘러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 오늘 윤희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윤희 씨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윤희 씨가 이혼하고 과거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이 자리에서 윤희 씨에게 정식으로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희 씨, 오랫동안 나를 좋아해줬지만 나는 늘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나는 영원히 윤희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조명이 무대 위 박준영을 비추었고 그는 마치 신성한 아우라를 풍기는 듯했어. 그는 윤희 씨의 눈을 응시하며 진심을 담아 말했지. 당신은 내 삶의 작은 태양과 같았어요. 늘 묵묵히 내 곁을 지키고 조용히 나를 보호해 주었죠. 당신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은 마치 내 기억 속 하늘에 떠있는 별들 같아요. 나는 당신의 따스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나를 위해 항구를 지어주었어요. 윤희 씨는 멍하니 서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어. 박준영은 마이크를 들고 그녀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어. 나는 수많은 풍경들을 봐왔지만 당신의 눈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했어요. 나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당신의 관심 속에서 가장 따뜻한 힘을 느꼈어요. 오늘부터 나는 당신이 더 이상 내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모든 계절을 지나고 모든 풍경을 지나가고 싶어요. 내 미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시겠어요? 김지훈은 당신과 이혼했어요. 그동안 당신은 늘 내 곁에 있었고 무엇을 하든 늘 함께였죠.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내 뒤에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윤희 씨, 이 깜짝 선물이 마음에 드나요?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요. 윤희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 멍하니 서 있는 윤희 씨를 보며 박준영은 그녀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 윤희 씨는 뱃속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물어볼 수 없었어. 그녀는 우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애쓰며 박준영에게 웃으며 말했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비록 명확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윤희 씨가 박준영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이들은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 이제 이혼했으니 이렇게 큰 파티에서 모두에게 발표한 것이라고 여겼어.
마음에 들 거야. 이윤희 씨의 반응에 박준영은 매우 만족하며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군중 속을 걸어갔어.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마치 그들은 천생연분인 것 같았지. 참석자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며 윤희 씨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랑을 이루게 된 것을 축하하고 박준영이 아름다운 인연을 얻게 된 것을 축하했어. 사랑은 맹목적이라더니 맹목적인 충성이 도를 넘어섰네. 김지훈 씨가 오지 않은 것도 이해가 돼. 어떤 사람들은 내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축하 소리에 묻혀버렸지. 파티가 끝날 무렵 박준영은 기분이 좋아 술을 몇 잔 더 마셔 약간 취해 있었어. 그는 윤희 씨의 허리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지. 이 상황에서 윤희 씨는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뱃속에 가득 찬 질문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우선 박준영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지. 박준영을 잠자리에 들게 한 후 늦은 밤에야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어. 윤희 씨가 집에 돌아오자 어둠에 잠긴 방이 그녀를 맞이했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야? 윤희 씨는 내가 그녀를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박준영의 뒤를 쫓아다녔던 것처럼 나도 늘 그녀의 뒤를 쫓아다녔지. 오늘 아침 떠나기 전에 여전히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던 것이 떠올랐어. 윤희 씨는 내가 약간 화가 나서 그녀를 달래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박준영 때문에 소홀했던 그녀를 보상해줄 거라고 생각했지. 여기까지 생각한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었어. 지금이 몇 시인지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방해를 받을까 봐 걱정하지도 않았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 윤희 씨는 포기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채팅창에 빨간색 느낌표가 떴고 상대방이 메시지 수신을 거부했다는 알림이 떴어. 윤희 씨는 약간 짜증이 났어. 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사라져 버린 걸까? 설마 나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은은한 불빛이 거실을 비추고 윤희 씨는 차고로 가서 선물 상자를 가져왔어. 손가락 끝이 초록색 벨벳 상자 위에 멈춰 섰고 그녀는 포장지를 뜯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상자를 쓸어내렸어. 이전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쿤밍, 곤명, 거리를 거닐며 나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묵은 감정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로 가슴 벅차올랐어.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 아래 산들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럽히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지. 나는 윈난성, 문남성, 쿤밍의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어. 베이위안, 북관에서는 다채로운 전시관들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거대한 온실 안에는 희귀한 식물들이 가득해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했지. 국제전시관에서는 각국의 문화가 한데 모여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했어. 지난 몇 년 동안 윤희에게 얽매여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떠나지 못했던 나는 이번 이혼을 계기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눈에 담고 있었어. 첫 번째 목적지는 남쪽 윈난, 오색의 땅이라 불리는 윈난이었지. 윤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늘 윈난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어. 어라이 호수, 지해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다리고성, 대리고성, 거리를 걷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내 제안을 거절했지. 동창회에서야 그녀의 바쁜 이유는 송금년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다음으로 나는 성림, 석림으로 향했어. 성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마치 돌의 왕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지. 각양각색의 기묘한 형상을 한 돌들이 마치 병사처럼 꼿꼿이 서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춤을 추는 선녀 같기도 하고 귀여운 동물처럼 보이기도 했어. 나는 성림을 거닐며 오랜 세월 동안 풍파를 겪어온 바위들을 쓰다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상상했지. 안내원은 아시마, 자시마와 아하이, 아흑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봉건 세력에 맞서 굳건히 사랑을 지켜낸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 성림을 떠난 나는 다리로 향했어.
다리 고성에 푸른 돌이 깔린 길을 천천히 걸으며 발 아래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소리를 들었지. 마치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했어. 길가에는 형형색색의 스카프와 정교한 수공예품을 파는 작은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나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푹 빠져 여유롭게 거닐었어. 어라이 호숫가에 도착하자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와 푸른 호수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어. 어라이 호수는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대지 위에 펼쳐져 있었고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물결이 일렁였지. 나는 자전거를 빌려 어라이 호숫가를 따라 달렸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매우 편안했지. 멀리 창산이 솟아있고 산봉우리에는 구름이 감돌아 마치 신선의 세계와 같았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에는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녔어. 나는 눈을 감고 자연의 평온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마치 산과 강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상쾌한 공기가 가슴속에 가득 차도록 했고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려 애썼지.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돼.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을 기다리며 좁은 집 안에 갇혀 지냈던 세월이 후회스러웠어. 나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말없이 호수를 바라봤어. 호수 위에 떠있는 작은 배들이 파도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잔잔해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덧 하늘은 붉게 물들고 황홀한 노을이 내려앉았어. 나는 어라이 호숫가를 따라 걸었고 석양에 물든 발 아래 땅은 금빛으로 빛났지. 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마치 새로운 운명의 장을 열어주는 듯했어. 윤희와 송금년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져 갔고 마치 얇은 막으로 덮인 듯 희미해졌지. 마지막으로 나는 리장고성, 려강고성에 도착했어. 사방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길가에는 온갖 장식품과 옥 제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 나는 고풍스러운 거리를 거닐며 정교한 수공예품들을 구경하고 짙은 민족 풍습을 느꼈어. 화려한 옷을 입은 노인들이 둥그렇게 모여 춤을 추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 나 또한 그 즐거움에 젖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 밤이 되자 고성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고 불빛은 잔잔한 물결이 이는 작은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어. 나는 강가에 있는 작은 술집에 앉아 감미로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술을 마셨고 마음은 만족감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지. 윤희와 송금년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어. 좋은 징조였지? 술 기운이 살짝 올라 몽롱한 기분으로 산책을 나서려던 찰나 작은 마당 앞에 멈춰 섰어.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비스듬히 쏟아지며 처마를 스쳐 지나갔지. 나는 낡은 나무 문틀에 기대 서서 빗물에 젖어 반짝이는 푸른 돌길 위에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봤어.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잡고 눈가를 적시니 차가운 기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머릿속에 남아있던 미미한 알코올 기운을 깨웠어.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주황색 벽등이 켜졌고 등나무가 얽힌 정원 문이 열렸어. 문 위에는 청우소원, 근우소원이라는 수정 간판이 비에 씻겨 반짝이고 있었지. 나는 비틀거리며 문을 밀고 들어갔어. 꽃덤불 뒤에서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 김지훈 씨, 수건 필요하세요? 나직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어. 아름다운 손 하나가 처마 아래로 뻗어나왔지. 반쯤 가려진 베일 아래 다나한 치파오를 입은 여인이 등나무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고 가냘픈 손가락은 뚜껑이 덮인 청자 찻잔 위에 놓여 있었어. 그녀의 눈썹 사이에는 먹물이 스며든 듯한 빗물이 번져 있었고 박물관에서 보았던 송나라 시대의 청자처럼 섬세하고 가냘퍼 보였지. 저를 어떻게 아시죠? 나는 옷깃을 움켜쥐었어. 산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지? 친몽요, 예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당신이 드럼 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멋있었죠. 그녀의 가냘픈 손목이 드러났고 핏줄이 훤히 비칠 정도로 가냘팠지. 정말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죠. 왜 말을 마친 그녀의 얼굴은 살짝 붉어졌어. 천둥이 구름을 찢어 발기자 나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든 것을 볼 수 있었지. 등나무 덩굴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먹물 접시에 떨어져 마르지 않은 먹물이 번져 짙은 회색 물결을 만들어냈어. 신몽요는 마치 욕망에 빠진 요염한 요괴 같았고 나는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 이끌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서 수건을 받아들고 그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 방에 앉아서야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과 이렇게 낯선 고성의 밤을 함께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 일인지 깨달았지. 방 안에는 약간의 정적이 감돌았고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 나는 약간 당황하며 아무렇게나 화제를 꺼냈어. 그쪽도 경도 대학생인가요? 저는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후 매년 이맘때쯤 이곳에 와서 요양을 하곤 해요. 신몽요는 내 어색함을 눈치채고 무의식적으로 몇 마디 덧붙여 내 어색함을 덜어주려고 했어. 교통사고라니 어쩐지 병약해 보이는 미인이었지. 신몽요는 내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그녀는 몇 년 동안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도 그녀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궁금해했지. 내가 숙소로 돌아가자 신몽요는 즉시 조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혼자 리장에 온 이유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어. 신몽요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 그녀는 오늘처럼 내 앞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 심지어 그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어. 텔레폰이 팅통하는 소리를 냈다. 조수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텔레폰에 있는 메시지를 보고 신몽요는 텔레폰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보고서에는 며칠 전 임서윤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의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인 송금년이 그녀와 그의 이혼과 임서윤에게 그의 사랑을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드디어 이혼했다니 이것은 내가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이다. 나는 오랫동안 꿈을 꾸지 않았다. 오늘 꿈을 꾸었다. 윤희를 만나기 전 대학교에서 밥을 먹다가 텔레폰도 꺼지고 식권도 없어서 당황했을 때 하얗고 예쁜 손이 나타나서 식권을 찍어주었다. 가는 손가락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나는 그때 그 손가락을 보자 정신이 나간 듯 했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맙다고 말하려고 뒤를 돌아보니 뒷모습이 보였다. 신몽요가 어젯밤 수건을 줬을 때의 하얀 손도 예뻤다. 나도 모르게 어젯밤에 처음 만난 여자를 생각했다. 나는 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잡생각을 지우려고 애썼다. 텔레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고요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문을 열고 산책하러 나갔다. 얼마나 조용하고 완벽한 아침인가. 신몽요가 나를 보러 길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자 내 마음은 부끄러웠다. 아침부터 그녀를 생각했으니 그녀는 어젯밤의 나에 대한 생각을 나에게 주었다. 아, 당신도 산책을 하러 나가시군요. 그녀는 어색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눈을 피하고 서둘러 떠났다. 그녀는 텔레폰으로 문자를 보냈다. 신몽요는 그날 하루 종일 리장에서 계속 나를 마주쳤다. 10번째 마주쳤을 때 드디어 항복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일이라면 아마 우주가 우리의 연결을 허락하는 뜻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신몽요는 부끄러워했다. 같이 산책하러 갈래요? 신몽요의 멍한 눈을 보며 나는 그녀와 나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초대를 줬다. 신몽요는 내 제안에 기뻐했다. 네, 그녀의 모든 끈기와 계획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오직 나였다. 신몽요의 유일한 목표는 성공이었다. 만약 고양이가 나를 쫓아서 잡는다면 훌륭한 고양이가 될 것이다. 신몽요와 함께 다니니까 그동안 사진을 많이 못 찍었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신몽요는 하루 종일 내 사진을 찍고 너무 행복해했다. 신몽요가 나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줬다.
한편 임서윤은 끊임없이 일하며 몸을 혹사한 끝에 가까스로 회사에서 일달의 휴가를 받아 송금년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송금년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임서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녀와 내가 살던 집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임서윤이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다가 거실에 있는 뜯지 않은 선물을 발견하고 열어봤다. 이혼 서류와 이혼 증명서가 있었다. 멋진 생일 선물이에요. 그녀는 선물을 던져버리고 침실에 가서 옷을 챙겼다. 옷장을 열었을 때 방 안에 있던 내 짐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사진들도 사라졌다. 심지어 욕실에 있던 내 욕실용품들도 사라졌다. 나는 짐을 챙기는 것을 아주 잘해. 그래, 당신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와 잦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왜 그가 그녀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 거지? 왜 그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그녀를 떠난 거지? 내가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텔레폰을 들어 송금년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녀가 무언가를 확정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임서윤은 많이 마셨고 그의 텔레폰은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그 후 송금년은 임서윤을 그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녀를 부드럽게 꿰어서 밤새도록 그녀를 사랑했다. 다음 날 아침 송금년은 윈난성 여행 티켓을 받았다. 왜 처음 윈난으로 갈 생각을 한 거야? 임서윤은 생각에 잠겨서 텔레폰을 보지 않고 비행기 티켓을 만지작거렸다. 지훈은 예전에 윈난에 가고 싶다고 했어? 나는 결혼 후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 아마 나는 한 번도 그녀를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 결혼 생활에 휴가가 없었을 거야. 송금년을 여행에 데려다 주려고 티켓을 샀을 때 의식적으로 윈난에 가는 티켓을 샀었다. 옆에 있는 임서윤을 바라보며 송금년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만졌다. 무슨 일이 있어? 미안해요. 그냥 여행 경로에 당신을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가 묻는 말에 대답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를 놔. 아, 젠장. 겨우 잊어버렸는데 또 저 여자 목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망할 놈. 기분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엉망이 된 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어. 그래서 뭐? 아직도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부족해? 이혼까지 했는데 굳이 내 앞에서 저 여자 자랑을 해야겠어? 재수 없으니까 꺼져. 내 몰상식한 말에 임서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예의도 없고 뻔뻔하고 지난 몇 년간 나에 대해 들었던 험담을 이제야 조금씩 믿게 된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 송금년 씨가 예전부터 당신한테 시달렸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요. 내가 그자를 괴롭혔다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 송금년, 내가 널 괴롭혔다고? 뭐, 솔직히 말해서 좀 괴롭히긴 했지? 하하. 내 말에 송금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지? 괜히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했겠지? 윤희야, 가자. 김지훈 씨는 우리를 별로 안 반기는 것 같아. 게다가 저분은 성격도 별로라서 당신까지 피곤하게 할 수 있어. 이해해줘. 떠나기 전에도 그는 나를 깎아내리고 심지어 내 여자친구 앞에서 나를 헐뜯는 것을 잊지 않았어. 마치 내가 질투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지. 금년 씨는 너무 착해요. 당연히 당신 편을 들어줘야죠. 임서윤은 송금년이 나를 변호해주는 모습에 감동한 듯 찡그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찼어. 신몽효는 송금년에게 쏘아붙였지. 가시죠. 김지훈 씨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신몽효도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 거겠지? 송금년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어.
내가 자신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토록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한때 자신의 발밑에 있었던 녀석이 지금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 있다니. 그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지. 임서윤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 그러면서도 그녀는 송금년의 사악한 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지. 사람들이 떠난 뒤 나는 신몽요에게 고마움을 표했어. 그녀 덕분에 기분 나쁜 사람들을 빨리 떨쳐낼 수 있었으니까. 고마워요. 신몽요는 살짝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곧 기운을 차리고 말했어. 당연히 그래야죠. 신몽요는 임서윤을 만난 후 더 이상 은근하게 내 마음을 떠보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당당하게 내 옆에 서서 나를 지키고 싶었지. 나는 신몽요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녀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 원래는 몽요를 직접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늘 장난스럽게 넘어가며 진지한 이야기를 피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더 이상 냉정하게 대할 수 없었지. 그녀에게 호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어. 나는 말을 돌리며 화제를 바꿨어.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오래 걸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해서 화제를 돌렸지. 내가 일부러 말을 돌리는 것을 눈치챈 신몽요는 약간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는 굳게 마음먹고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으니까. 게다가 나는 이미 이혼했으니 그녀에게도 기회가 온 것과 마찬가지였어. 사실은 좋아해요. 신몽요의 고백에 나는 굳은 듯 가만히 서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내 침묵에 신몽요는 말을 이었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집안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죠. 겨우 시간이 나서 당신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당신 옆에 있더라고요. 그때는 대학교 연애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당신이 헤어지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와 사귀기로 했고 당신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서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어요. 당신이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염탐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당신이 제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당신이 이혼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당신에게 매달렸던 거예요. 당신의 거절을 모른 척하면서 늘 당신 곁에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라도 당신 옆에 있고 싶었어요. 당신의 눈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사람은 원래 욕심이 많은 법인가 봐요.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냥 친구로 당신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신몽요는 진심을 다해 고백했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어. 그녀는 단 한 번도 친구로 내 옆에 있을 생각은 없었지.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지 계획했었어. 만약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 부부를 갈라놓았을지도 몰랐지. 하지만 이번에 송금년이 나타나 우리가 이혼하게 된 것은 하늘이 그녀를 돕는 것이나 다름없었어. 그녀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 내 침묵이 길어지자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어.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를 감금해서 나만 볼 수 있게 할 거야. 신몽요는 몰래 끔찍한 상상을 했지. 내가 당신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나는 신몽요의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감동을 받았어. 내가 윤희를 쫓아다닐 때도 이렇게 묵묵히 내 뒤를. 좋아, 그럼 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주겠어. 귓가에 속삭인 후 나는 그를 비웃었어. 너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신몽요가 나를 데리러 오자 나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고 침착성을 잃었지만 빨리 회복하고 그를 제자리에 놓았어. 최근에 심씨그룹이 너무 한가한가 봐요. 앞으로 심씨그룹의 어떤 사업장에서든 이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신몽효는 그들이 반항할 틈도 주지 않고 나를 데리고 떠났어. 그녀의 말을 듣자 군중은 충격을 받고 조용해졌어. 신몽효는 평소에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한번 화가 나면 가차 없었어. 그녀의 명령은 모두를 떨게 했어. 심씨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였고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운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 심씨그룹에서 일하는 많은 동료들은 빠르게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아서 분노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었지. 그들은 송금년에게 화를 내려고 했지만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임서윤 때문에 입을 다물었지. 그들은 단지 속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 심지어는 그의 파트너로 일하던 다른 사람들도 심씨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어. 따라서 그들은 그와 협력했던 모든 거래를 그만두고 그를 고립시켰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모두가 인터넷에 가서 송금년이 만든 모든 재앙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의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는 과거에 임서윤을 꼬셨지만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임서윤은 의지와 관계없이 쫓아다니던 피해자였지만 그는 그녀를 유혹한 줏대없는 악당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든 잘못했다고 믿었어. 임서윤과 함께한 그의 사진과 과거의 생일 파티 비디오가 다시 공개되면서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졌고 인터넷에서 그를 칭찬했던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으로 변했어. 그 남자는 룸메이트의 아내를 훔친 놈이잖아. 이번에는 애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잡혔대. 정말 역겨워. 송금년은 그 모든 관심을 혐오했고 그의 삶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 그동안 임서윤의 회사는 심씨그룹으로부터 봉쇄를 당하고 있었어.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일했어. 그녀는 자신과 송금년이 겪고 있는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그와 헤어졌어. 심지어 그녀는 보복으로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신몽효에게 모든 잘못의 책임을 물었어. 하지만 신몽효와 헤어지기 전에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된 건지 그에게 물어보았어. 그녀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전가했어. 내가 당신에게 애정을 쏟고 당신에게 사랑을 줬어야 했어.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그런 일이 벌어진 후 임서윤과 송금년이 겪었던 모든 일은 인터넷에 퍼졌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가장 인기 있었어. 동시에 신몽효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었어. 모든 것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 신몽효가 원한 것은 그들이 내 눈앞에서 계속 얼쩡거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어.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지만 겪는 것이 짜증났어. 그리고 윤희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내 사랑이 부족했니? 몇 주가 지난 후 송금년은 연락이 닿았던 일부 친구들로 구성된 어색한 제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 그날 밤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전 여자친구였던 하여연을 찾아가 함께 밤을 보냈어. 그 후 그는 하여연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그를 거절했어.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화를 냈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그녀는 그의 행동에 질려서 그와 헤어졌어. 그녀가 헤어진 이유는 그가 그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아니었어. 그녀가 헤어진 이유는 그가 더 이상 돈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이전에 그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서윤에게 묶여 있었어. 하여연도 그랬어. 그는 윤희를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으니까. 임서윤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동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내가 여전히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 결국 임서윤은 파산했고 그녀의 인생은 무너져 내렸어. 그녀는 도망치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탓하기로 했어. 따라서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너무 가혹하고 그녀를 동정심을 품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에 격분했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당신은 나를 망쳤어. 신몽효는 모든 것을 미리 예상했었어. 이것이 신몽효가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나빠지자 그곳으로 갔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그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돌려놓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녀가 내 집을 찾았을 때 그녀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지, 그녀가 무엇을 바라려 하는지 대강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그녀의 실패의 책임을 송금년에게 돌리려고 했지만 그와 내가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했어.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는 내가 자신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바랐어. 나는 가운을 입은 윤희가 내 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 나는 그녀에게로 향했어. 그녀는 놀랍지 않았어. 그녀는 그럴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여기 왜 왔어? 나는 그녀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서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는 것이 내게는 놀라울 뿐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올 준비가 되었을 때가 왔을지도 몰라. 그녀가 정말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유일한 피해자가 맞을지도 몰라. 당신에게 사과하려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게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다. 하지만 신몽효의 보호를 피해서 내 삶에 다시 들어온 지금, 그녀는 내가 그녀를 돕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한 가지만 더 해준다면 말이다.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겪은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왔어요. 알아요. 몇 번이고 당신에게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했던 모든 끔찍한 일에 대해서 모두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진실이었지만 저는 당신에게 해를 끼쳤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서 왜 충격을 받지 않았는지 궁금할지도 몰라. 그 모든 세월 동안 왜 윤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 왜 그녀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을까?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게요. 만약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과 저를 괴롭혔던 끔찍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게요. 나는 속으로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내가 괴로워한 것과 지금의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이 여자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임서윤. 그녀가 내가 자신을 윤희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저에게서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제발 저를 놔주세요. 당신의 징징거림은 저와 관련이 없어요. 당신은 자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걸로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도 아프고 당신도 아파요. 내가 당신에게 그 모든 고통을 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고통을 느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힘들지만 제발 그만하세요. 심지어 당신도 제 과거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군요. 맞아요. 우리는 만났어요. 심지어 우리는 사랑에 빠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 모든 것은 고통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게 다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 후 그녀의 옆을 지나쳐 걸어갔어. 그 일은 내 생각보다 슬픈 일이었고 너무 가슴 아팠어. 나는 윤희를 도울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우리를 지옥에 빠뜨린 끔찍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돕지 않겠어.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없겠지. 신몽효가 나에게 이 여자와 함께하길 바랐던 이유가 있었어. 나는 그게 나쁜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정직했고 이 여자를 잊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차에 탔어. 나는 모묘의 계획을 파괴한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어쩌면 그 계획은 더 큰 의미가 있었을지도 몰라. 이제 더 이상 이 여자에게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겠지. 내가 운전해서 가는 동안 그녀는 뒤에서 나와 나를 다시 잡으려고 외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계속 운전해서 갔어. 왜냐면 이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결국 그녀는 내게서 도망치는 것을 막고 우리가 함께 있었던 모든 나쁜 일을 피할 수 없었어. 나는 지금 당장 그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랐지만 알게 되기를 바랐어. 그저 시간을 주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했어.